예, 시작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하반기 학습 전략 설명회 때 보신 자료예요. 근데 거기서 설명했던 걸 또 설명하는 건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빼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논술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라는 주제잖아요. 그럼 4443점으로 계속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4443점짜리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느냐? 교육 목표 관련된 데서 나올 수 있는 게 교육 심리, 교육 사회, 교육 철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 교수학습법과 교육 공학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평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 교육 행정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모아놓고 나면 밸런스가 맞아요. 개수가. 심리, 사회, 철학. 심리, 사회, 철학하면 5개지 않습니까? 교육 과정 7개. 교수학습법 5개. 평가 5개. 행정 7개. 이해되셨죠? 자, 심리, 사회, 철학은 왜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교육의 목표는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내재적 목표라는 걸 한마디로 우리가 가슴에 와닿게 얘기하면 자아실현이에요. 학생의 자아실현.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어느 분야냐? 요거예요. 심리. 두 번째는 외재적 목표가 있어요. 외재적 목적. 그거를 우리가 가슴에 와닿게 설명하면 직업 획득, 사회화라고요. 사회에 가서 직업을 얻어가지고 내가 무슨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외재적 목적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교육 사회학입니다. 내재적 목표, 외재적 목적, 자아실현, 사회화. 이 둘이 어느 거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밸런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교육 철학입니다. 통합을 어떻게 하고 균형감을 어떻게 한가. 그래서 교육 목표에 관련된 거는 다 이 학문들이에요. 교육 과정은 그래서 교육 목표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왜 가르쳐야 되지? 왜 배워야 되지? 에 대한 답을 주는 학문들이 분과 학문들이 심리, 사회, 철학이에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게 교육 과정입니다. 여기 교육 과정은 공식적 교육 과정을 다루는 여기 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 과정을 다루는 생활 지도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교수학습법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객관주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 수업 방법들은 어떤 형태가 있고 그런 수업 방법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에 대한 답을 주는 게 교수학습법, 교육공학입니다. 교육평가는 그래서 교육받았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래서 뭘 어쨌는데, so what? 받았으면 뭘 어쨌는데 에 대한 답을 주는 게 교육평가예요. 교육행정은 어떻게 지원하고 강제할 것인가예요. mandatory. 법상 우리 헌법에 31조에 보면 교육의 권리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에서의 사회화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민주시민으로서의 공통적인 가치를 갖고 의무교육을 받아서 교육 사회화가 관련이 돼 있어요. 교육의 권리는 내 스스로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받아야 될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있는 거라고요. 교육 심리와 관련돼 있어요. 그것들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역할, 법상 의무교육을 강제로 받도록 만드는 게 강제성을 띠는 게 교육행정.
법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하는 게 교육 행정이에요. 행정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전체 흐름이에요. 그러면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각에서 하고 있다고요. 왜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이것들이 법상의 권리와 의무로 장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보장을 강제 규율을 해줘야 되고. 자, 지원과 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조직은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공직의 성향, 이중조직의 속성을 띠고 있잖아요. 학교 조직이 관료로서의 엄격함과 교사라는 전문가로서의 그 지적인 그 교권이 보장이 되잖아요. 공직과 전문직의 속성이 바로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이게 사실은 전체를 다 듣고 나면 한 번 더 말씀해 드릴 얘기인데, 이러한 흐름 하에서 돼 있고 이러한 체계 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과정 나오고 평가 나오고 행정 나와서 네 문제 4, 4, 4, 3점 고르는 게 그런 식으로 딱 돼 있다고요. 기존에 보면 항상 빠지고 나오지 않았던 게 교육 행정하고 교육 과정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육학 교수님들의 거의 한 반절이 교육 행정 전공하셨어요. 또 상당수가 교육 과정을 전공을 했어요. 교수학습법 교육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나머지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님들이 출제원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전공 안 한 분야에서 낼 수 있어요? 못 내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 과정하고 교육 행정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요게 지금 학습 전략에서는 설명 안 드린 부분이에요. 이 전체 흐름을. 이 흐름에 따라서 전체의 맥락을 이해를 하고 보시는 거예요. 심층면접 가서 답변할 때 이렇게 내보자고요. ICT가 한국 교육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답변하면 땡 하면서 황당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도대체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거를 이 디멘전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돼요. 교육의 목표 차원 하나, 교육 과정의 차원 하나, 교수학습법의 차원 하나, 교육평가의 차원 하나, 교육행정의 차원으로 나눠서 보면 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뭘 어쨌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는데 까지의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아지죠. ICT라는 전혀 몰랐던 즉석에서 물어봤을 때도 갑자기 할 얘기가 많아진다고요. 이 차원에 따라서. 교육학 논술에서 묻는 것도 다 2차원대로 물어봐요. 답변도 다 2차원대로 할 거고, 표로 돼 있다면 다 2차원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좀 이따가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전체 틀 안에서 모든 게 다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거는 결국 평가가 수치로 부여한 성과잖아요. 이 차원에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육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교육학을 접근하시는 모든 교수님들이 철학과 교육사를 뺀 나머지 선생님들 모두가 이 사회과학 접근법을 쓰십니다. 성과에 어떻게 도움되느냐. 결국 그 이론이 중요하냐 아니냐? 그거는 판단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거냐. 두 번째는 적용되었을 때 교육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냐 못 내는 거냐. 교육 성과를 낼 수 있으면 그건 중요한 거예요. 낼 수 없거나 학교에 적용이 안 된다? 안 해도 돼요. 문제 파악하는 기준을 아셨죠? 객관식일 때는 기존의 교육사가 엄청 물어봤어요. 뭐 경당이 어떠니.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교육 성과에 영향을 없거든요. 경당이 현재 학교 교육의 성과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거 다 알 필요 없다고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건 중요해, 이건 중요하지 않아 라는 게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이거 개수는 다 설명드렸고, 이 사례들은 여기 실제 했던 근거들은 보셨고요. 실제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되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 막 암기부터 막 해요. 암기를 막 하려고 보니까 2달간을 열심히 들었어. 근데 듣고 나서 딱 돌아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내용도 몰라. 이 전체 이 흐름도 몰라. 안 보여. 도대체 내가 2달을 공부를 했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황당해 하죠. 그런 분들은 되게 복습을 안 하시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 되고 나면 저 역학관계가 저렇구나라는 것이 내려다 보여지면 저렇게 되니 저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이해가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논술을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암기를 좀 했어요. 근데 글을 못 쓰겠어. 왜? 글의 구조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부터 출발해서 본론은 어떻게 써야 되지? 인데 이거 잡기 위해서 하는 게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첨삭을 하는 거라고요. 출제 경향도 파악을 하고 첨삭을 통해서 논술의 글의 구조를 익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잡히면 나중에 가서는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빨라져요. 그래서 1시간 안에 작성이 되면서 전체 주제에 걸맞는 글이 작성이 되면서 논술을 1시간 안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목표 달성이 되면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거라고요. 글의 구조를 작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놓치고 들어가는 기본 점수를. 반복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인간은 뇌는 컴퓨터에 새기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반복해서 복습을 했을 때 암기가 되지 지나가면 망각이 바로 시작돼요. 에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이론 수업에서 주로 강의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 지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거와 함께 그것만이 지금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인데 나머지도 꼭 하십시오. 특히 직강생들은 여기 하브르타 복습을 같이 하자고요. 왜? 기출문제 첨삭은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는 거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 첨삭 다 해드려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하십시오. 하브르타 복습은 뭐냐면 묻고 답하기 하는 거예요. 여기 오레오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은 다 아셨잖아요. 슬라이드 읽고 묻고 답하기 형태로 오레오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논술에 한 달락 쓰는 거 연습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지금 같이 한다고요. 같이 하면서 제가 안 빠지고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질문을 제대로 해요.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못 해요. 질문 제대로 하는지를 보고 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과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구분해서 알려드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분명히 힘들어요. 분명히.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남들 교육학 4시간 대충 강의 듣고 나오면 끝나는 거를 우리는 3시, 4시에 끝난다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유 있을 때 해두셔야지 나중에 하브르타 복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전공이 그만큼 바빠집니다. 그래서 기본 경로는 기본 이론 강의에 기출문제 보는 첨삭하면서 글의 구조 익히는 거, 그 다음에 하브르타 복습까지 하시면
좀 너무 힘들면 이제 3, 4월에 하브루타 복습을 하시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브루타 복습을 하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슬라이드 읽는 법을 배우잖아요. 2달간.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제가 올려드린 그 슬라이드 가지고 혼자 반복 복습하시는 방법을 하브루타 복습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둘이 할 거냐 혼자 할 거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잡힙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냥 툭 하고 문제 떨어지면 바로 답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논술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플러스 심층 면접에서 답변하는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을 때 하브루타 복습까지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기출문제를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이전에 그 학습전략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논술에서 중요하게 챙겨봐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기존에 오지선다형 객관식을 할 때는 이거 5개 항목으로 목록 나열될 수 있는 거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는데 논술이라면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니 도대체 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냐 이거죠. 교수님들이 내실 거 아닙니까? 교수님들이 본인의 생각, 본인의 철학에 맞는 내용들을 중요하다고 볼 거라고요. 그러면 그 교육학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기 교육 목표가 왜 가르쳐야 되느냐, 교육 과정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교수학습법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교육 평가가 그래서 뭘 어쨌는데 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들은 주로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디올로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하고 그렇게 한데 그거를 바꿔서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면 개념이에요. 이 이론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 무슨 개념이냐라고 봤을 때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라고요. 그러면 논술에서 중요한 거는 그 이론이 무슨 개념이냐, 무슨 가치를 담고 있냐 이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교육 성과에 무슨 영향을 주냐 이거예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교육 성과에 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론에 있어서는 바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이라는 변인들 간의 관계가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조건하에서 성립을 하느냐 이거예요. 라는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방법론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평가의 결과로는 그래서 그 이론이 실제 성과 개선을 통해서 유용하냐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 다루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느냐라는 것들이 주로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명칭을 써라는 거는 한 문제 나왔었고, 작년 문제에서 보면 나머지는 특징,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논술에서 정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개념, 특징, 관계, 과정, 무슨 기여점이 있는지, 무슨 한계점이 있는지, 무슨 장점이 있는지, 무슨 단점이 있는지,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이거 위주로 쓰라고 나올 거니까. 기존에 작년 문제 보셨던 거 안에도 보면 딱 이거 쓰라고 나왔잖아요. 한 문제 빼놓고. 학교 문화에 명칭 쓰라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거 쓰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되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런 거 다 제끼고 오지선다형 객관식에 찍을 만한 내용들 중심으로 외워둔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지 않는다고요.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지금 다 우리는 논술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기 할 때 오지선다형 객관식에 대해서 물었다? 그럼 놓친 거예요. 이거 중심으로 묻는 연습을 오래오래 통해서 한다고요.
하브루타 복습할 때 다 이거 중심으로 물어봐요. 방법론에 있어서의 그 교수님들의 접근 방법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교육학 교수님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한 사실들에서부터 하나의 개념을 뽑아내요. 무슨 얘기냐? 100조를 이 100조 보고 저 100조 보고 그 100조 보고 그 100조 보고 해서 다 본 다음에 100조가 하얗더라 라는 개념을 뽑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에서 A 학생, B 학생, C 학생 봤더니 걔네들을 놓고 나서 공통으로 뽑아서 학생들은 지적인 능력이 있어 라는 것들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화를 했어요. 근데 다양한 사실들로부터 개념을 잘못 추론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내용물이 제대로 된 게 안 들어가고 잘못된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교육평가에서 배울 내용 타당성이에요. 내가 국사 시험을 내는데 가르치는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다 들어갔냐? 아니면 중요한 내용이 빠졌냐? 이게 바로 내용 타당성이라고요. 개념들을 가지고 연구를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교육 성과에 정말 차별화가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재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학생들이 행복하면 과연 학업 성취가 높아질까라는 연구가 가장 흔하게 하고 싶은 연구일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개념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느냐? 바로 다양한 사실들로부터. 이 학생이 열심히 뛰어노네. 이 학생이 대화를 많이 하네. 이 학생이 웃어. 10분에 한 번씩 웃어. 라는 사실들 보고 이런 게 아이들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개념을 추상화해서 뽑아냈어요. 그래서 학업 성취가 높아지는지를 봐야 되니까 행복의 정도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한 아이와 행복하지 않은 아이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개념 가지고는 수치 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잴 수 있는 척도를 마련을 했죠. 아이들이 1시간 이상 뛰어놀더라 1 행복하다. 아이들이 1시간이 아니더라 안 되더라 뛰어노는 시간이 0 행복하지 않다. 아이들이 대화를 1시간 이상 하더라 1 행복하다. 아이들이 1시간 안 되더라 대화가 0 행복하지 않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는 횟수가 1시간에 10회가 넘더라 1 행복하다. 10회가 안 되더라 0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합산하면 0점부터 3점까지 수치 부여가 가능하잖아요. 이때 사실로부터 행복이라는 개념을 할 때 썼던 내용들을 쟀으니까 이건 타당성이 있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교사가 웃더라. 교사가 웃는 게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구체적으로 척도를 통해서 수치화해서 낼 때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구인타당성. 내용 타당성과 구인 타당성의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따른 거예요. 여기서 추상적인 개념을 도출해낼 때 모두 포함되어 있느냐? 추상적인 개념에 수치 부여를 해서 잴 때, 수치 부여를 할 때 제대로 다 반영되어 있느냐? 구인 타당성.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행복도를 쟀단 말이에요. 0점부터 3점까지. 그랬더니 기말고사까지 성적을 내봤더니 성적이 높더라 낮더라 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라고요. 행복한 아이는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언 타당성, 예측 타당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복, 아픔이라는 각각의 개념들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보는 게
교육학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연구하는 논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 인과관계를 보는 게 주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게 교육 성과를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가 그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 기준이다. 중요한 이론과 중요하지 않은 이론은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그 관점 하에서 모든 교수님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논술로 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방법론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도 사실은 인문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육 철학, 교육 사를 하신 분들은 인문학적 접근을 하시는데, 사회과학 접근 방법은 그래 뭐 실험실 실험에서 성취 높아지는지 측정해서 보고 유의인차 있는지 보는 거고 하고 알겠어요? 우리 기존에 실험실 실험했던 거 하는 방식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인문학적 접근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죠. 교수님들이 철학이나 교육사를 접근하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냥 그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익히 잘 알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가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정래 선생님이 그 태백산맥 문학관을 가보면 취재 수첩이 엄청나게 높이 쌓여져 있어요. 그 안에 그 내용들 딱 열린 걸 보면 이 사람은 지리산에 들어가서 뭐 나무도 했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어갖고, 그때 지리산에 빨치산이 돼서 들어갔고, 다른 사람 얘기는 그 사람 부인은 어떻게 당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취재가 돼 있어요. 기본 자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관련된 걸 묶어서 하대치라는 인물을 만들고, 관련된 내용을 묶어서 이범우라는 사람을, 김범우라는 그 주인공의 내용을 만들고, 다른 걸 묶어서 소화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고 해서 그거를 다 기술해서 넣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인문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면 사회과학 접근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인문학적 접근은 성과 내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인문학적 접근이 열의한 거냐? 아닙니다. 관점이 전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은 성취를 결과물을 어떻게 낼 거냐라는 관점이에요. 대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사회과학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대신 인문학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태백산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치유되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방향 제시를 하잖아요. 교육 철학, 교육 사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철학과 사라는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향후 우리 교육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역할이 다르다. 자, 이미 보셨다시피 학습자는 바로 우리 주 대상이에요. 학생. 과거에는 교사가 주체였지만 이제는 학생이 주체입니다. 학생 중심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주 대상이고, 우리가 교사로서 교육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학생들의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학생들의 발달, 지덕체 전인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에 관련된 게 인지, 덕에 관련된 게 정의적인 속성으로서 성격, 사회성 이런 거예요. 체는 체육 과목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다 천편일조로 갔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개인차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개인차가 있어요. 그 개인차가 있는 요소가 뭐냐면 지능에서 차이가 있고 창의성에서 차이가 있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교사 입장에서 해야 돼요. 왜? 학생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교육 성과를 낼 거 아닙니까? 교사가 학생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게 교육 행정에서 얘기하는 지도성이에요. 교육 과정은 이미 학교라는 존재 안에 주어져 있어요. 교과부에서 공식적 교육 과정의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담임으로써 아이들의 위생도 점검하고 출결 점검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 생활지도라는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상담 부분은 바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주체는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여러 선생님들이에요. 본인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자, 교육 성과라는 게 학업 성취예요. 교육 성과라는 걸 바꿔서 얘기하면 교육 목표를 측정한 것이 바로 교육 평가고, 교육 평가가 좋았을 때가 바로 그게 교육의 성과죠. 그래서 이게 같아야 돼요. 이게 같지 않으면 왜곡이 돼요. 그래서 교육 성과는 목표에 영향을 주는 철학, 평가, 이게 수치 부여된 성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평가, 철학. 자, 그러면 보십시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은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학생들이 주어지지, 나는 이 학생 가르치고 얘는 빼요. 할 수 없잖아요.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통제 가능하지 않아요. 교육과정 이미 교육부에서 주어져 있어요. 자기 교과목에 대해서 교과서도 주어져 있고 학습지도, 교사용 지도서까지 다 나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지도를 하면 돼요. 주어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교수 학습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나야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내가 성과에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학교 현장에 가면 S, A, B로 인사고과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한 해 동안.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SAB를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지? 대개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배치고사를 보죠. 반배치고사를 봐요. 반배치고사 하면 학생들 배치 어떻게 합니까? 1등부터 1등하고 꼴등 일반에 넣고 그 다음에 2등하고 뒤에서 두 번째 같이 넣고 해서 균질화시켜서 반을 주죠. 그럼 뭐예요? 한 해 동안 동일한 교과목 교사한테 배웠고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 균질화된 수준의 학생들이 봤는데 한 해를 지나고 났더니 이 반 전체 평균은 확 높은데 선생님 반 평균은 낮아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판단을 할까요?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잘 못했군 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SAB가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SAB, S 10%, A 40%, B 50%라고요. 하위 50%가. 지금은 이 SAB라는 인사고과 내용이 성과급이나 승진에 반영되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요? 묻자고요. 선생님들이 승진하실 때 앞으로 한차부가 되겠죠? 그때도 SAB가 영향이 없을까요? 라는 게 제 질문이에요. 무조건 S 맞아야 돼요. 앞으로 학생 수가 줄고 학교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승진의 문턱이 훨씬 더 승진의 문이 훨씬 더 좁아지겠죠? 그러면 뭘 근거로 판단하겠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S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죠. 교수학습법 그래서 만만하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SAB로 다 평가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 지금 교과목 선생님들이 이거 다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만 알고서 학교에 SAB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맥락을 모르시나요? 다 알죠. 이거 엄청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되게 생각하시는 게
그래, 뭐 난 임용돼서 여름방학 맞으면 해외로 놀러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혀 안 돼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학교가. 옛날 아마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학교에 임용되시면 3년 안에 절망하시는 선생님들이 80%예요. 나는 교사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일은 이렇게 많고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는데 이게 내가 교사라고 바랐던 모습이 맞아? 라고 회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절망하시는 선생님이 80%라고요. 결국 20%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선생님들이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 알아야죠. 더군다나 여기서 배운 것들이 결국 2차에서 수업 실현에 그대로 다 적용할 것들이거든요. 여기 이론 배운 것들을 결합해서 적용해야 돼요. 수업 실현. 심층 면접 20점에 수업 실현 40점이에요. 더 높아요. 이거 다 여기서 익히셔야 된다고요. 자,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습 동기 유발밖에 없어요. 학습 동기 유발. 여기 동기. 귀인하고 목표 설정하고 독려하고 잘했어 칭찬하고. 그러면 결국 성과를 높이는 방법은 교사학습법에 따라서 수업 열심히 개발하고 학생들 생활지도 통해서 지덕체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학습 동기 유발하고 학습 원리에 맞춰서 학습시키고가 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놓고 나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안에서 이 틀에서 각각의 영역별로 색깔 칠해져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여기는 공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 안 칠해지고 나오고 교육심리에 가면 여기만 칠해져 있을 거고 전체 윤곽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답답하고 어려우실 부분이에요. 모든 것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해두면 앞으로 뭐가 됐든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모든 이론들이 이러한 틀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기능이론 관점, 교육 행정에서 얘기하는 시스템 관점, 교육 심리에서 얘기하는 속성이라는 부분은 다 이런 구조 관점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을 비교해서 알고 느낀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무엇을 중요시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논술에 나올 거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고요. 자, 보시면 구조라는 것들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정말 알겠어요? 근데 구조가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허걱하면서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그냥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례로 얘기를 하자고요. 집의 구조, 그러면 뭘 얘기를 하냐면 집의 구조는 기초 있고 벽체 있고 지붕이 있어요. 물리적인 실체가 있고 물리적인 실체가 있고 그 자체가 고유의 기능을 해요. 기초는 지지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없으면 전체가 다 와해가 되잖아요. 벽체가 없으면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와해가 되잖아요. 지붕이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기본적인 속성, 특징들을 좌우하는 것을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심리학은 구조 관점이고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은 바로 속성, 특징들을 묻게 돼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무슨 특징이 있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무슨 속성이 있냐? 라는 것들이 논술에서 나올 내용들이라고요. 왜? 교육심리학은 이렇게 구조주의 관점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때 블랙박스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교가 있어요. 학교. 그러면 입력물이 뭐냐면 입학생이에요. 출력물이 뭐냐면 졸업생이에요. 입학한 학생이 졸업해서 나올 때 이 차이가 발생을 할 텐데 외부에서 볼 때는 학교에서 뭔 짓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입학한 애와 졸업한 애를 비교해 보면 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를 무슨 과목을 가르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블랙박스로 놓고 취급하는 게 바로 기능입니다. 학교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입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가르쳐주고 건강관리를 하고 덕성을 가르쳐주는 게 학교의 역할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 역할, 어떠한 과정을 밟느냐라는 것들이 중심이 돼요. 교육사회가 그래서 기능, 역할, 과정을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요. 핵심 정리해야 될 거는 바로 속성, 특징, 기능, 역할, 과정을 논술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바로 이 각각의 것들이 소규모 하위 시스템이에요.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을 해요. 이게 바로 학교라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학교라는 거의 시스템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학생이라는 하위 시스템이 있고 교사라는 하위 시스템이 있고 학교라는 교육 과정이라는 하위 시스템이 있고 다양한 하위 시스템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시스템이라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교육 행정학입니다. 그럼 학교라는 시스템이 처한 환경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학부모들이 있죠. 사회의 요구사항들이 있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원하는 바 있죠. 와 같은 요구사항들이 바로 처한 환경이라고요. 이들과 학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요소는 뭐냐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인터랙션. 무슨 결과물이 도출이 되느냐. 왜 결과물이 중심이 되느냐? 학교의 결과물은 졸업생이에요. 최소한의 사회화와 자아실현의 요건을 갖춘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재원이 된다고요. 부를 생산하는. 그 부에 생산된 것이 사회에서 나온 것들이 가정의 재원이 돼요. 집을 사고 레저를 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학교에 투입이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결과물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미 속성, 특징, 기여점, 한계점, 관계, 절차 이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라고 했던 것들은 왜 뽑았냐? 각 이론들이 이런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접근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논술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강조해서 자꾸 이거 정리하는 거지 다른 거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 선생님들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갖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를 안 보고 딴 거를 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가면 그 발달 단계의 연령 같은 거 있어요. 연령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논술에서. 몇 살부터 형식적 조작기인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그거 외우고 있다고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무슨 속성을 갖고 있는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무슨 과정을 밟고 있는지, 무슨 결과물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그거는 모르면서 형식적 조작기는 몇 살부터 몇 살이고 뭐 무슨 속성이 있고 이런 것만 알고 있다고요. 중요한 거를 보라는 것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그 수업의 그 체제는 어떻게 되냐면 매주 첫 시간은 전주 1시간에 걸쳐서 반복입니다. 요약정리. 제가 매일 반복하라고 하면서 저는 반복 안 해주나요?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안 하냐 이거죠. 매주 첫 시간 이렇게 매주 월요일 날 첫 시간은 복습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기본 구성은 매주 결론부터 출발해서 내용 다루고 다시 그 결론을 가지고 요약한 형태로 항상 슬라이드 구성을 돼 있어요. 이러한 방식은 라이겔 루스가에게는 정교화 교수 이론 7가지 교수 전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 진행을 할 거고 시차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주 첫 시간 1시간은 복습이다. 무조건 전주 했던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교육의 목적부터 해서 실제 이제 교육학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2시간을 그렇게 강조해서 기존하고 달라요. 논술은 준비할 게 다르니까 관점을 바꾸세요라는 얘기를 지금 2시간 동안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귀중한 2시간. 왜? 앞으로 1년을 공부를 하실 건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